VOA 세계뉴스입니다. 미국 정부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그리고 중국 5개 나라로 이루어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에 아프리카 국가 몫의 2석을 추가하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어제 민간 연구단체인 미국 외교협회가 주최한 행사에서 세계 여러 나라들이 오랫동안 세계 인구 통계를 반영하고 우리가 직면한 도전에 더욱 잘 대응할 수 있는 보다 포용적이고 대표성이 있는 안보리를 요구해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중국의 영향력이 증대하고 있는 태평양 도서국들에 대한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한석의 신설에도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같은 입장이 5개 상임이사국이 갖고 있는 거부권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거부권 확대는 안보리의 역기능을 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거부권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추가되는 상임위 국가들은 자신들에게 중요한 사안에 영구적으로 관여하고 실제 안보리 업무를 도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은 미국이 하마스와 전쟁 중인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데 불만을 갖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관계 회복을 모색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분석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상임이사국 5개국과 2년마다 선출을 통해 바뀌는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국군 항공기와 함정들이 타이완 인근에 또다시 대거 출현했다고 타이완 국방부가 13일 밝혔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현지 시간 12일 오전 6시부터 24시간 사이에 타이완 인근에서 작전 중인 중국군 항공기 22대와 함정 6척, 관공선 1척을 포착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항공기 중 18대는 타이완 해협 중간선을 넘어 타이완 중부와 남서부의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간선은 양국 간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과거 미국이 선언했던 비공식 경계선이며 방공식별구역은 영공 방위를 위해 국제관행상 영공경계로부터 일정 거리에 설정하는 공역입니다. 해당국은 진입 항공기의 식별과 통제 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타이완군은 상황을 주시하면서 공군기와 해군 함정, 연안 미사일 체계의 중국군의 관련 활동에 대한 대응을 지시했다고 타이완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앞서 타이완 국방부는 하루 전에도 중국군 항공기 29대와 함정 8척이 타이완 주변에서 활동 중인 것을 포착하고 이에 대응했다고 전했습니다. 타이완을 자국 영토로 주장하고 있는 중국은 타이완 섬 인근에서의 크고 작은 군사활동을 거의 매일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국방 고위 관리들은 오늘 미국 등 서방국들이 국제사회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진 중국 국방부장은 이날 베이징에서 열린 군사 외교 분야 연례회의 샹산 포럼에서 오만과 편견을 내려놓고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해서는 안 되며 그들의 권익을 침해해서도 안 된다며 미국 등 서방국들을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요 국가들은 전 세계의 안보를 지키는 데 앞장서고 제로섬식 사고방식을 버리고 작고 약한 나라들을 괴롭히는 일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둥 부장은 이어 중국은 개발도상국을 비롯한 이웃나라들과의 군사관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포럼에 참석한 알렉산더 포민 러시아 국방부 부장관은 미국이 새 안보연합체를 만들어 아시아 지역에서 전쟁을 준비하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봉쇄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포민 부장관은 또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나토 국가들은 그 이후의 공식들에 따라 러시아의 협상을 강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파견할 계획이라며 이는 핵보유국 간의 직접적인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도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는 공동의 미래를 위한 평화 증진을 주제로 열린 이번 샹산 포럼에 마이클 체이스 국방부 중국, 타이완, 몽골 담당 부차관보가 이끄는 대표단을 파견했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체이스 차관보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중국군 관계자들과 제18차 미중 국방정책 조정회담을 갖고 인도 지역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할 예정입니다. 사흘 일정으로 열린 이번 샹산 포럼은 내일 폐막합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오늘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났다고 러시아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국영 리아노보스티 통신은 이날 국가안보회의를 인용한 보도에서 두 나라 간의 지속적이고 전략적인 대화의 일환으로 양국과 국제 문제 등 광범위한 의제들에 대해 북한 동료들과의 실질적인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9월 13일 금요일 VOA 뉴스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영규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핵탄두를 만드는 데 쓰이는 고농축 우라늄 제조시설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둔 미국의 북한 비핵화 포기와 핵 군축 협상을 압박하라는 메시지라는 분석입니다. 미국과 리투아니아가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고위급 대화를 개최하고 러시아의 북한제 탄도미사일 사용을 비판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는 북한과 중국, 이란에 대한 대응 의지도 강조했습니다.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확연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개인적 친분을 기반으로 북한을 접근하고 있는 반면 해리스 부통령은 독재자와 맞설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전적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비는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1에서 24도, 최고기온은 15에서 30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5에서 2.5m, 서해 앞바다 0.5에서 1m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핵탄두를 만드는 데 쓰이는 고농축 우라늄 제조시설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둔 미국의 북한 비핵화 포기와 핵 군축 협상을 압박하는 메시지라는 분석입니다. 서울의 김한용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한용 기자. 네, 서울입니다.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라늄 농축 기지를 시찰했다고요? 네,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 연구소와 무기급 핵물질 생산시설을 현지 지도하고 무기급 핵물질 생산을 늘리기 위한 중요 과업을 제시했다고 13일 보도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현지에서 우라늄 농축기지 조종실을 돌아보며 정말 이곳은 보기만 해도 힘이 난다면서 핵물질 생산을 줄기차게 벌여나가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원심 분리기 대수를 더 많이 늘리는 것과 함께 원심 분리기의 개별 분리능을 더욱 높이라며 이미 완성 단계에 이른 신형 원심 분리기 도입 사업도 계획대로 내밀어 무기급 핵물질 생산 토대를 한층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북한은 2010년 핵물리학자인 미국의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를 초청해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 내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여준 바 있지만 이를 대회에 직접 공개한 건 처음입니다. 북한 매체 실련 사진을 보면 최신식 시설 안에 무기급 HEU를 얻는 데 사용되는 원심 분리기와 연속 농축을 위해 원심 분리기 다수를 연결한 캐스케이드가 빈틈없이 꽉 찬 모습입니다. 네, 김 기자, 김 위원장이 이번에 방문한 시설이 어디인지 확인이 되나요? 북한은 해당 시설이 어딘지 공개하지 않았지만 한국에선 영변이나 강선 또는 제3의 장소 중 한 곳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 위원장이 핵무기 현행 생산을 위해 능력 확장을 진행하고 있는 공사 현장을 돌아봤다고 전한 조선중앙통신 보도 때문에 강선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올 2월 시작된 강선단지 본관 서남 측의 결관 공사가 4월 초 완료돼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확장도 했고 5월엔 인접한 건물의 개축 공사도 진행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이번에 전격적으로 이 생산기지를 공개한 의도는 무엇일까요? 김 위원장은 현지 지도를 통해 미제를 괴수로 하는 추종 세력이 공화국을 반대해 감행하는 핵 위협 책동은 더 노골화되고 위험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며 핵무력을 중심으로 한 국방력 강화는 미국과 대응하고 견제해야 하는 우리 혁명의 특수성이라고 강조해 이번 행보가 미국을 겨냥한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오랫동안 은밀하게 관리해온 시설을 공개한 것은 미국 대선을 50여일 앞두고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는 한편 추후 대미 협상 과정에서 몸값을 올리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입니다. 바이든식의 제재, 군사적 압박에 의존하는 정책은 결국 무용하다는 것을 시위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대북정책 실패를 미국 대선 과정에서 한 번 더 확인해주고 싶어하는 욕구 그런 생각이 들죠.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생산시설은 미국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된 주 원인으로도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김 위원장의 이번 행보가 던지는 메시지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9년 하노이 미국 정상회담에서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영변 핵시설 폐기에 플러스 알파를 제시하며
방선단지도 포기할 것을 김 위원장에게 요구했지만 김 위원장이 해당 핵시설 존재 자체를 부인하면서 회담이 결렬됐습니다. 핵탄두 제조에 필요한 핵물질엔 HEU와 플루토늄이 있는데요. 북한은 최근에 영변 원자로에서 소량으로 생산하는 플루토늄보다 지하에서 은밀하게 대량으로 만들 수 있는 HEU에 대한 의존도를 훨씬 높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위원장은 현지 지도에서 핵 병기들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자면 지금 성과에 자만하지 말고 원심 분리기 대수를 더 많이 늘려야 한다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생산시설 검증이 어려운 HEU에 대한 대량 생산 의지를 과시하면서 미국의 군축 협상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HEU로 넘어가면은 이게 사실은 찾기가 어렵고 만약 협상이 시작이 돼서 일정 수준 동결이 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검증하는데 숨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실질적 기술적 어려움까지도 다 집어넣고 얘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네, HEU 그러니까 고농축 우라늄 생산의 열쇠는 원심 분리기인데요. 이번에 공개된 원심 분리기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가 나옵니까? 원심 분리기는 고속 회전에 따른 원심력을 이용해 핵폭탄에 필요한 고농축 우라늄을 만드는 장치입니다. 북한은 파키스탄 핵 개발을 주도한 압둘 카디르 칸 박사로부터 원심 분리기를 이용한 우라늄 농축 기술을 받아들여 HEU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는데요. 이번에 공개된 원심 분리기는 2m 높이였던 과거 파키스탄 원심 분리기 모델보다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김 위원장이 이번 현지 지도에서 이미 완성 단계에 이른 새형의 원심 분리기 도입 사업을 언급한 것으로 미루어 더 많은 핵물질 생산을 위해 원심 분리기 대수를 늘릴 뿐만 아니라 효율이 좋은 새로운 원심 분리기를 자체 개발을 통해 도입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김 기자, 한국 정부는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한국통일부는 13일 정부 입장 자료를 내고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기 개발은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명백한 위반이라며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가 한반도와 세계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강력 규탄했습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정부는 북한이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하며 핵능력의 가속적 강화, 전술핵무기용 핵물질 생산을 운운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합니다. 북한의 어떠한 핵위협이나 도발도 굳건한 한미동맹의 일체형 확장 억제 체제를 기반으로 한 우리 정부와 군의 압도적이고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 의도 등을 면밀히 파악하는 중이라며 북한 전반의 동향을 관찰하고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해선 핵실험 시기는 북한 지도부의 결심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예단하는 것은 제한된다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미한 정보당국이 긴밀히 추적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기자, 그런데 김 위원장이 우라늄 농축시설 외에도 다른 군사 분야 현지 지도를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조선중앙통신 등은 김 위원장이 신형 600mm 방사포차 성능 검증시험 현지 지도와 인민군 특수작전 무력 훈련기지 시찰 소식을 현장 사진과 함께 전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12일 아침 7시 10분께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수발 쐈다고 밝혔는데 방사포차 성능 검증 시험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600mm 초대형 방사포는 북한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도록 개발한 사실상의 탄도미사일입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옥 박사는 발사 차량이 기존 것보다 커지고 이에 따라 발사관도 4연장에서 6연장으로 늘어났다며 기하급수적인 핵물질 생산과 함께 핵투발 수단의 능력 향상도 함께 과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N-25와 같은 이런 차량, 그것도 미사일 발사관이 더 늘어나서 더 많이 공격할 수 있는 차량을 또 도입하고 그 다음에 핵을 양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이런 능력은 이제 수백 발 이상의 핵탄두로 나가는 그런 과정이다 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다른 소식도 좀 알아보죠. 세르게이 쇼이그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 관영 매체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국가안보회의는 쇼이구 서기가 13일 북러 간 지속적인 전략적 대화의 하나로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과 양자 그리고 국제 문제와 관련해 광범위한 의제를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쇼이구 서기의 이번 방북은 무기 거래 등 북러 간 밀착이 가속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국가안보회의는 성명에서 쇼이구 서기와 김 위원장의 이번 만남이 지난 6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국빈 방문에서 이루어진 두 정상의 합의에 따라 매우 신뢰할 수 있고 우호적인 분위기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만남이 지난 6월 북러가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이행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6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에게 모스크바 방문을 초청한 바 있어 쇼이구 서기가 이번에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논의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의 방러 이야기도 나온다고요? 네. 한국 국가정보원과 외교부는 최선희 외무상이 러시아를 방문할 동향이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최 외무상이 러시아를 찾는다면 지난 1월 러시아에서 푸틴 대통령을 만난 지 8개월 만입니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최 외무상은 18일에서 28일까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리는 제4차 유라시아 여성 포럼과 브라질과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의 경제협력체인 브릭스 여성 포럼에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과 리투아니아가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고위급 대화를 개최하고 러시아의 북한제 탄도미사일 사용을 비판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는 북한과 중국, 이란에 대한 대응 의지도 강조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리투아니아가 제4차 인도태평양 전략 대화를 개최하고 북한과 중국이 영내에 제기하는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과 가브리엘리우스 란츠베르기스 리투아니아 외무장관은 12일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린 회의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양측은 북한의 지속적인 대러시아 무기 수출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북한 탄도미사일 사용을 강력히 규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적인 협력을 거듭 강조했으며 캠벨 부장관은 부당한 중국의 정치적, 경제적 압력에 저항하는 리투아니아의 결의를 높이 평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동성명은 양측이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표명했다면서 러시아의 방위산업 기반을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속되도록 하는 데 대한 중국, 북한, 이란의 역할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어 양측은 중국의 지속적인 악의적 사이버 및 하이브리드 활동이 대서양 안보에 미치는 위협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러시아와 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이 심화되고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약화시키고 재편하려는 시도는 여전히 심각한 우려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동성명에 따르면 이날 양측은 중국 문제에도 집중했습니다. 특히 양측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도발적이고 불안정하며 위협적인 활동에 우려를 표명했다고 공동성명은 전했습니다. 아울러 타이완 해협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무력이나 강압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한다는 입장도 표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유럽 나라들과 인도태평양 지역을 주제로 한 고위급 대화를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캠벨 부장관은 9일부터 이틀간 스테파노 산니노 유럽 대외관계청 사무총장과 미 EU 제6차 인도태평양 고위급 협의를 개최하고 북한과 중국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또 미국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를 통해서도 인도태평양과 유럽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워싱턴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는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영내 주요 국가들이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북한과 중국은 유럽과 인도태평양 나라 간 안보 협력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 외무성 군축 및 평화연구소는 지난달 24일 극단적 패권 야망에 뿌리를 둔 전쟁 동맹이라는 제목의 백서를 내고 나토가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최대 전쟁 동맹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중국 정부는 지난 7월 나토 정상들이 발표한 워싱턴 정상선언에 대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긴장 국면을 과장하고 냉전적 사고와 호전적 발언으로 가득 차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12일 북한의 불안정한 행동을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물풍선 도발에 이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이 미국 대선을 방해하기 위해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We obviously saw
the DPRK's launching of those missiles. I would refer you to Indo-PACOM's statement. 라이더 대변인은 북한이 그런 미사일들을 발사한 것을 봤다며 앞서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발표한 성명을 참조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분명 불안정을 초래하는 그 같은 행동을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인태사령부는 성명에서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행위를 규탄하며 추가적인 불법적이고 불안정한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인지하고 있으며 한국, 일본을 비롯한 기타 영내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합동참모본부는 한반도 시각 12일 오전 7시 10분경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캐나다와 유럽연합, 우크라이나 등 국제사회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국은 북한의 도발을 멈추고 국제사회의 대화 제의를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나다가 12일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외무부 대변인실은 이날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캐나다는 북한의 이런 행동을 규탄하며 국제 파트너와 함께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의 나빌라 마스랄리 대외관계청 대변인은 이날 사회연결망 서비스 X를 통해 이유는 여러 발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면서 이는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위험을 높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중단하고 주요 당사국들의 대화 제의를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9월 12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또 다른 도발은 한반도와 전 세계의 평화 및 안정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국제 제재 체제를 위반하며 침략국인 러시아에 군사 지원을 제공하는 등 노골적인 불안정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무책임한 행동은 국제법 규범을 위반하고 영내 안보 상황을 약화시킬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는 북한의 추가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막고 북한이 공격적인 행동을 포기하도록 국제사회가 강력한 대북 제재 압박을 가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특히 이달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리는 제79차 유엔 총회 기간 우크라이나는 아시아와 유럽에서의 북한의 파괴적인 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북한의 억지 및 봉쇄 정책을 강화할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9월 10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또 다른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계속 불안정하게 만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은 북한이 이 같은 도발을 중단하고 의미 있는 외교에 참여하며 대화 제의를 받아들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국합동참모본부는 12일 오전 7시 10분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사일은 360여 킬로미터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방위성도 북한이 이날 약 4분간에 걸쳐 미사일을 쐈고 미사일 최고 고도는 약 100km 수준이었다고 관측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7월 이후 73일 만입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0일 밤 대선 토론에서 북한에 대한 확연한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개인적 친분을 과시해온 반면 해리스 부통령은 독재자와 맞설 것임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이들이 어떤 대북 정책을 펼칠 전문가들의 견해를 안준호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앤드류어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 속자는 11일 민주공화 양당 대선 후보의 대북 정책과 관련한 BOA의 질의에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처음엔 심지어 비핵화를 전제 조건으로 하지 않는 대화에 열려있는 바이든 정부의 실용적인 대북 접근법을 따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만약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고 미국과의 대화를 거부하면 바이든 정부의 현 대북 정책과 유사한 노선을 계속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다만 북한과의 관계에서 진전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해리스는 북한과의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바이든의 전략에서 벗어나
새로운 접근 방식을 시도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여속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동안 김정은과의 친분을 강조해왔고 자신을 거래의 전문가로 여긴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선될 경우 김정은과 대화를 재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정상회담을 통해 어떤 성과를 얻을지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거나 철회하는 대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무엇을 제안할지는 불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0일 밤 TV 대선 토론에서 지금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보라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 7월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의 대선 후보 수락연설에서도 자신이 재선되면 북한과 잘 지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ut no, I got along with them and we stopped the missile launches from North Korea. Now North Korea is acting up again, but when we get back, I get along. 반면 해리스 부통령은 대선 토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독재자 김정은과 러브레터를 주고받았다고 비판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달 시카고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대선 후보 수락연설에서도 나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김정은과 같은 독재자들에게는 친하게 굴지 않을 것이라며 그들은 트럼프가 아첨과 호의로 쉽게 조종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를 지지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will not cozy up to tyrants and dictators like Kim Jong-un who are rooting for Trump. 게리 세이무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 무기 조종관은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된다면 바이든 정부가 수립한 현재의 대북 정책을 거의 그대로 따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협상의 문을 열어두고 북한과의 협상 재개를 제안하겠지만 북한의 변화가 없다면 한국, 일본과의 국방협력과 확장 억제력 강화에 중점을 둘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I think if Harris is elected, I would expect her to pretty much follow the current policy. 세이모어 전 조종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그의 대북 정책이 어떻게 될지는 훨씬 더 불확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정은과 다시 만난다면 어떤 종류의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며 어떤 합의든 큰 정책적 변화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북 정책을 예측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대리는 이날 BOA에 보낸 서면 답변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된다면 바이든 정부 정책의 큰 윤곽은 그대로 이어갈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향후 정책과 접근 방식에 대해서는 해답보다는 의문과 불확실성이 더 많다고 말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북핵 육자회담 미국 차석 대표는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김정은과 접촉을 다시 시도할 것이라며 즉각적이고 검증 가능한 포괄적 비핵화보다는 신뢰를 쌓고 점진적으로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동결한 다음 비핵화로 나아가는 접근 방식을 취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I think he'll take more of a gradual approach to build more trust with North Korea and specifically Kim Jong-un. 이어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된다면 지난 3년 반 동안 북한을 무시한 것이 북한 비핵화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 아니란 사실을 깨닫고 북한 문제에 다시 관여해 대북 제재와 인도적 지원, 관계 정상화 등을 포함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누가 당선되든 대북 정책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시드니 사일러 전 미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 국가정보 분석관은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된다면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에서 큰 변화가 없을 것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과거 하노이 회담의 단순한 재개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I would not expect a major change from the Biden team's policy if Vice President Harris were elected, and I don't expect a simple resumption. 두 후보는 10일 밤 토론에서 북한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선 이것이 미국의 북한 비핵화 포기를 암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12일 BOA의 관련 질의에 미국과 한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계속 추구하고 있다며 우리는 한반도의 핵 위협을 줄이는 유일한 효과적인 방법은 핵무기 확산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데니얼 스나이더 스탠퍼드 대학 동아시아학 교수는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외교정책 이슈는 미국 대선에서 그다지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는다면서 두 후보가 북핵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데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스나이더 교수는 그러나 해리스 정부는 북한 비핵화 목표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지만 트럼프 정부 2기에선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I think he's perfectly willing to basically de facto accept North Korea as a nuclear weapons state. 그러나 트럼프 정부 일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비서실장을 지낸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 우선주의 정책연구소 부소장은 지난 3월 워싱턴 톡에 출연해 김정은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처음으로 비핵화에 동의했고 이것은 역사적인 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Kim Jong-un agreed for the first time at the Singapore summit to denuclearize. This was historic, and I believe President Trump, if he is elected again, will try to hold Kim to that. 플라이츠 전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김정은이 그 약속을 지키도록 할 것이고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제재 대상인 북한 선박이 또다시 중국 항구에 입항했습니다. 유엔 결의에 따라 억류돼야 할 선박이 제약 없이 중국을 오가며 제재의 실효성에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선박 갈마호가 중국 산둥성 룽커우항에서 포착됐습니다. 선박의 위치 정보 서비스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갈마호는 한반도 시각 11일 오후 3시 40분경 북한 남포 해상을 출발해 약 하루 만인 12일 오후 2시경 룽커우항 개선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이후 선박 자동 식별 장치를 끈 듯 13일 새벽 현재까지 위치 정보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갈마호가 마지막으로 위치를 발신한 장소는 항구 입항을 위해 대기하는 개선 장소입니다. 현재 이곳에는 갈마호를 포함해 5척의 북한 선박이 대기 중입니다. 얼마 전까지 이곳에 있던 북한 선박 부양 5호는 이미 룽커우항에 접안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갈마호도 곧 부두에 접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갈마호가 유엔 안보리의 자산 동결 대상, 즉 제재 대상이란 점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2018년 북한의 운송회사 평천쉬핑앤마린을 제재하며 이 회사 소유의 갈마호에 대해 자산 동결을 명령했습니다. 이로 인해 갈마호는 다른 나라 항구에 입항할 수 없고 입항하더라도 즉시 억류돼야 합니다. 하지만 갈마호는 지난 6월 30일 룽커우항 부두에 접안 기록이 있으며 그 당시에도 중국 당국은 아무런 조치 없이 갈마호가 북한으로 돌아가도록 허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번에도 갈마호는 룽커우항에 도착해 또다시 부두 접안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한 닐 와츠 전 위원은 당시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자산 동결 대상 선박은 제재 지정 선박으로 압류돼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A vessel subject to asset freeze, a designated vessel, should be seized. That's what asset freeze means. 특히 제재 선박에 대한 조치를 명시한 안보리 결의 2270호 12항을 언급하며 중국 정부의 가장 좋은 결정은 입항을 거부하는 것이지만 입항을 허용한 만큼 관할권 내에 있는 이 선박을 압류했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와츠 전 위원은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건 중국이 제재를 집행하지 않기로 했다는 점이라며 이는 2018년까지 안보리의 모든 나라가 만장일치로 합의한 제재라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주미 중국 대사관은 BOA의 질의에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한다며 관련 기관에 문의하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12일에도 중국 대사관은 BOA의 동일한 질의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중국 정부는 원칙적으로 북한과 관련된 유엔 안보리 결의를 항상 완전하고 엄격하게 이행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BOA는 미국 국무부와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에도 같은 내용을 문의한 상태로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북한 항구에서도 유엔 제재 선박의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12일 북한 청진항에서 또 다른 유엔 제재 선박인 태평산호가 위치 신호를 발신한 것입니다.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에 따르면 태평산호로 확실시되는 선박이 청진항 부두에 접안해 있으며 석탄으로 보이는 화물을 선적하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유엔 제재 선박이 유엔의 금수품을 싣고 있는 것인데 이에 따라 또 다른 제재 위반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지금은 활동을 중단한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지난해 공개한 보고서에서 청진항에서 선적된 북한 석탄이 중국 닝보 저우산 해역으로 향한 사례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번 선적도 유사한 제재 위반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결의 2371호를 통해 북한의 석탄을 포함한 모든 광물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에서 회수된 북한 탄도미사일들의 잔해에서 서방 부품들이 또 발견됐다고 영국의 무기감시단체 분쟁군비연구소가 밝혔습니다. 미국과 유럽 미사일 부품들이 북한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겁니다.
조은정 기자가 데이미언 스플리터스 분쟁 군비 연구소 국장을 전화로 인터뷰했습니다. 스플리터스 국장님, 분쟁군비 연구소가 11일 우크라이나에서 수거한 북한 미사일 잔해에 대한 보고서를 냈습니다. 7월 30일, 8월 5일과 6일, 18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한 미사일 4기의 잔해인데요. 2024년, 즉 주체 113년에 생산된 것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되는 113이라는 숫자가 발견됐습니다. 북한 현지 생산에서 우크라이나 전장 투입까지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짧은 것으로 나타났습니까? The mark that we have found on the North Korean missile indicates production in 2024. 북한 미사일에서 발견된 표식은 2024년 생산을 의미하고 그 미사일이 8월에 사용됐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산과 이전 사용까지 단 8개월밖에 안 걸린 것입니다. 이 미사일이 몇 월에 제조됐는지에 따라서 주기가 더 짧을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가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사용하는 일부 미사일에도 적용되는 추세로 러시아제의 경우 생산과 사용 사이에 2개월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급망에 긴장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월에 우크라이나에서 수거한 북한산 탄도미사일에서 서방 부품을 수백 개 발견하셨는데요. 이번에는 서방 부품이 안 나왔습니까? Yeah, we have. So you have to understand that, sometimes those missiles, and perhaps you've seen in the pictures in the report, 발견했습니다. 보고서에 첨부된 사진을 보셨겠지만 미사일이 폭발했기에 잔해가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일부 부품을 찾을 수 있는 경우도 있죠. 서방 부품을 문서화할 수 있었습니다. 제조 회사들과 함께 공급망을 파악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스플리터스 국장님, 분쟁군비 연구소는 지난 2월 우크라이나에서 회수한 북한산 미사일 잔해의 290개 부품을 조사한 결과 75%가 미국 회사, 16%는 유럽 회사, 9%는 아시아 회사와 연계돼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번에도 미국, 유럽, 일본 회사와 연계됐습니까? It seems to be still the same pattern that we have established in February. The sample that was recovered this time 지난 2월에 파악한 패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보다 수거된 부품 견보는 더 적지만 그래도 과거 자료를 보완하는 것으로 계속되는 조사에 확실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 수거하신 미사일에서 2023년과 2024년에 생산된 부품이 발견됐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조달 능력에 대해 무엇을 알려주나요? It still shows that North Korea was able to procure components very recently. And 북한이 아주 최근에 부품을 조달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놀랄 일이 아닙니다. 북한은 자체적으로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자체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국제시장을 활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분쟁 군비연구소 보고서가 나온 올해 2월까지만 해도 북한 탄도미사일에 어떤 회사에 어떤 부품이 들어가는지 아는 사람이 없었죠. 현재 우리는 유입 경로와 어떤 기업들이 부품 전용에 책임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스플리터스 국장님, 지난 2월에 파악된 부품과 연계된 회사, 각국 정보들과는 그간 어떤 진전이 있었나요? 공급망이 파악됐습니까? So I won't be able to share much today, but I can already tell you that we've been able to establish some of the companies that we know are most probably the last. 오늘 많은 것을 공유할 수는 없지만 이미 일부 부품의 마지막 관리인으로 알려진 몇몇 회사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으며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해당 조사를 보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부품 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계 파트너뿐만 아니라 정부 파트너와도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북한이 다자제재를 계속 회피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y sanction regime needs to be paired with a field monitoring component. It's very difficult to have effective export. 모든 제재 제도는 현장 모니터링 요소와 결합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확히 무엇이 사용되고 있고 어떻게 조달되고 있는지 알지 못하면 효과적인 수출 통제 및 제재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단 이를 파악하면 효과적이 되기 쉬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조사를 통해 어떤 회사가 최종 관리인인지 또는 전용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인지 확인되면 수출 통제를 집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당사자들은 계속 제재를 우회할 것입니다. 스플리터스 국장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활동이 종료됐습니다. 미국, 한국, 일본은 올해 새로운 대체기구를 발족시킨다는 계획인데요. 어떤 제안을 하고 싶으십니까? It is regrettable that the panel of experts
is unable to continue their work. 전문가 패널이 활동을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은 유감입니다. 분쟁군비연구소가 하는 이런 종류의 활동, 모니터링, 조사 작업이 향후 이 매우 중요한 작업을 계속하기 위해 마련될 다른 유형의 메커니즘을 지원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제재를 받고 있는 당사자들에게 아무도 자신들을 감시하고 있지 않다는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국의 무기 감시단체인 분쟁군비연구소의 데이미언 스플리터스 국장으로부터 우크라이나에서 수거된 북한산 미사일을 분석한 결과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소개해드리는 한국은 지금입니다. 최원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나요? 한국이 8년 만에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한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한국에서 첫 월급을 받고 펑펑 울었던 탈북민 이야기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한국이 새로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다는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는 12일 회의를 열고 원자력 발전소인 신한울 3, 4호기 건설안을 허가했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 한국은 2016년 2월 원전 건설 허가 이후 8년 3개월 만에 새 원전을 짓게 됩니다.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허가된 게 8년 만이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건설 허가에 시간이 많이 걸린 건가요? 이번에 허가된 것이 경상북도 울진에 있는 신한울 원자력 발전소 3, 4호기인데요. 이 원전은 그동안 상당한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원래 이 원전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2년에 처음 건설 허가가 됐습니다. 당초 준공 시기는 2022년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 원전 건설 계획은 백지화됐는데요. 그러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책이 바뀌면서 원전 건설이 다시 허가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20년 동안 멈춰 있다가 이 원전 사업이 다시 추진된다는 건데 문재인 정부는 왜 탈원전을 추진했던 걸까요? 그것은 2011년 3월에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일본에서 쓰나미, 즉 지진 해일이 일어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그 결과 일본이 큰 피해를 입었고 이를 계기로 한국에서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원전이 위험하다는 인식이 확산됐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 대선부터 원자력 발전 비율을 축소하는 탈원전 정책을 제시했고 그 결과 신한울 3, 4호기 건설 방안도 백지화된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왜 전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자력 발전소를 다시 지으려 하는 것이죠? 그것은 원자력이 한국에게 최선의 에너지 자원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국토는 좁고 인구는 많고 자원은 부족하고 또 전력 등 에너지 수요는 상당히 큰 나라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깨끗한 에너지가 필요한데요. 이를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이 최선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는 형편인데요. 원자력 발전은 석탄 발전에 비해 약 68배 적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적 측면, 그러니까 발전 단가 측면에서 보면 원전은 어떻습니까? 발전 단가 면에서도 원전이 경제적입니다. 전기는 어차피 석탄, 석유, 원자력 같은 에너지를 태워서 터빈을 돌려야 생산되는데요. 석탄과 비교하면 원전의 발전 단가가 17배나 저렴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원자력 발전의 연료비 단가는 킬로와트당 6.4원으로 무연탄, 액화천연가스, 유류 중 가장 저렴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원자력 발전이 싸고 깨끗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번에 경상북도 울진에 지어질 새 원전은 언제쯤 완공이 될까요? 네, 신한울 3, 4호기는 전기 출력 1,400메가와트 용량의 가압 경수로용 원전인데요. 앞으로 약 11조 원의 자금이 투입돼 2033년까지 완공될 예정입니다. 네, 전에는 원전을 짓는다고 하면 주민들이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곤 했거든요. 지금 울진 현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울진 지역 주민들은 이번 원전 허가를 대체로 환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원전 같은 대규모 건설 사업이 추진됨으로써 경제활동이 늘어나고 일자리도 창출될 것으로 지역사회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울진 3, 4호기 외에도 새로운 원전도 추진되겠죠? 그렇습니다. 현재 한국은 원자력발전소 26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건설 막바지인 세울 3, 4호기와 건설이 곧 시작될 신한울 3, 4호기까지 완성되면 총 30기의 원전이 가동될 전망입니다. 이 밖에도 한국 정부는 2038년까지 최대 3개의 원전을 새로 건설하고 2035년부터는 소형 모듈 원자로도 건설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첫 월급을 받고 펑펑 울었던 탈북민이 있다고요? 네, 이 이야기는 지난 3월 탈북민 전주영 씨가 또 다른 탈북민 이유미 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유튜버 채널 유미카에 나와서 털어놓은 이야기인데요. 최근 이야기는 신문과 유튜브 등에 퍼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전주영 씨 고향은 어딘가요? 네, 영상에 따르면 탈북민 전주영 씨는 한경남도 함흥이 고향이고요. 지난 2005년 7월에 혼자 북한에서 한국으로 왔다고 합니다. 당시 전 씨는 한국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안정적인 직장의 필요성을 느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 요양원에서 일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사회복지사는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을 돕는 직업입니다. 네, 자격증을 따서 요양원에서 일을 시작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첫 월급을 받은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전 씨는 요양원에서 일을 하다가 첫 월급으로 187만 원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지금 환율로 계산하면 1,400달러 정도 받은 셈입니다. 전 씨는 은행에서 받은 월급을 전부 찾아와서 돈을 앞에 놓고 펑펑 울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당시 북한에서 한 달 월급이 1달러인데 당시 환율로 계산하면 자신이 145년을 벌어야 187만 원을 벌 수 있는 큰 돈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의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한 누리꾼은 첫 월급 187만 원 이야기가 가슴을 울린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자유를 찾았으니 꼭 성공하시길 바란다고 말했고, 또 다른 사람은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겠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한국은 지금 최원기 기자였습니다. 최근 미국 미디어에 등장한 주요 한반도 관련 기사들을 간추려드리는 코리아 인 더 뉴스입니다. 노시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한 주 남짓한 기간 동안 미국 신문 또 방송에는 북한 관련 기사들이 참 많이 등장한 것 같은데요. 네. 가장 최근의 기사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무기 연구소와 무기급 핵물질을 생산하는 시설을 현지 지도했다는 기사들이 실려 있네요. 네.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등 여러 신문, 통신, 주간지 등이 이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뉴욕타임스 보도 내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신문은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인용해 김 위원장이 시설을 살펴보는 사진을 찍고 이로써 북한이 처음으로 무기급 우라늄 생산 시설을 외부에 드러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또 그 같은 공개가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었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남북한의 긴장이 고조되고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대북 정책의 축을 중국, 러시아, 북한에 조율된 위협 가능성에 집중해온 이때에 북한의 이번 공개는 여러 나라와 정보기관들의 집중적인 주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그리고 주 초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 정권 수립 76년을 맞은 구구절 행사에서 핵무기수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려가겠다 이렇게 선언한 소식이 많이 다뤄졌었죠. 네. 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 이번에는 워싱턴 포스트 기사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 군사력을 미국과 그 동맹 세력과의 전쟁에 완전 대비하도록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강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김 위원장이 비슷한 주장을 여러 차례 해왔지만 가장 최근인 이번 연설은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도발적인 무기 실험을 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CNN 방송은 김 위원장이
북한은 미국이 주도하는 핵 군사 블록으로부터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그러면서 언제든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핵 능력과 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네, 이 기사는 또 김 위원장이 핵 역량과 이를 국가의 안전권을 보장하는 데 임의의 시각에 옳게 사용할 수 있는 태세가 더 철저하게 완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는데요. 그러니까 언제든 싸울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거죠. 네. 한편 워싱턴 포스트는 김정은 위원장이 적대 세력에 대비한 핵무력 강화를 다짐한 지 며칠도 안 돼서 또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12일 서울발로 보도를 했죠. 네, 포스트는 북한이 12일 평양에서 동해상으로 360km를 날아가는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한국 군 당국의 발표를 전하고 있습니다. 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동해상의 일본 선박과 항공기 등의 안전을 확실히 하라고 정부 관계자들에게 지시했다는 내용도 전했습니다. 포스트는 이번 발사가 한국에 있는 표적을 노리는 것이었다. 이렇게 보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관련 기사로 시사 주간지 뉴스위크를 보면 북한이 지금까지 알려진 어떤 것보다 더 큰 핵무기인 것으로 보이는 사진을 공개했다고 전했는데요. 이는 한반도의 불안한 안보 상황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지난주 일요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일 국무위원장이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무기 생산 시설을 방문한 소식을 사진과 함께 전했는데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군수산업기업을 시찰하셨다, 이런 설명을 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그가 시찰한 대형 이동식 발사대는 지대공 또는 지대진 미사일용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화성 18형과 비슷한 것으로 지금까지 공개된 어떤 발사대보다도 대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북한이 계속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돕기 위한 무기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보도되는 내용인데요. 뉴욕타임스가 북한이 러시아에 신형 단거리 미사일을 계속 공급하고 있다, 이렇게 전했죠. 네, 이 노스 코리아 미사일이 비처럼 내리고 있다, 이런 제목을 달고 있는데요. 북한이 그 같은 무기를 개발하고 러시아가 이를 수입하는 건 불법으로 규정이 돼 있지만 거래는 계속되고 있다고 무기 전문기관 발표를 인용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영국의 본부를 둔 컨플릭트 아마먼트 리서치 조사관들이 우크라이나 당국이 수집한 4개의 화성 11형 미사일의 부품을 조사했다고 전했는데요. 이 전문가팀은 각 미사일의 제작 내용을 해독했는데 지난 8월 18일 발사된 화성 11호 미사일의 제작 연도는 올해로 나와 있습니다. 또 다른 3개 미사일 부품 제작 연도는 표시가 분명치 않지만 발사 시기가 지난 7월과 8월입니다. 또 올 1월 미국 백악관은 북한이 러시아에 미사일을 판매했다고 지적을 했지만 이후 추가 수출은 보도되지가 않았었다고 뉴욕타임스는 지적했습니다. 네. 그리고 북한이 쓰레기 풍선을 또다시 남쪽으로 대량 날려보냈다는 기사가 여러 군데에서 볼 수 있네요. 네, 미국 언론들은 10일자 보도에서 이를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뉴욕타임스는 북한이 풍선을 날려도 한국인들은 이제 놀라지도 않는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지난 5일 동안 북한은 휴지와 플라스틱 병 등을 달아맨 수백 개의 풍선을 띄웠다고 전하고, 그러나 위험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한국 군 당국의 말도 전했습니다. 타임스는 한국 국민들이 이제는 가까운 곳에서 풍선을 봐도 일상생활에 전혀 동요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핵을 가진 적대국이 가까이 있는데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좀 신기하다는 듯한 뉘앙스의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네. 서울에 사는 어떤 사람은 오히려 짜증나는 건 한국 정부가 수도 없이 핸드폰에 보내는 경고 문자 메시지라고 말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 정부가 그 재난 관련 경고 문자를 좀 적극적으로 쓰긴 하죠. 네네. 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지도 북한이 최근 몇 주 동안 2,000개가 넘는 풍선을 날려보냈다며 여기에는 휴지, 헝겊, 담배 꽁초들이 담긴 자루가 매달려 있다고 전했는데요. 북한은 남한의 민간단체가 선전물이 담긴 풍선을 날려보낸 데 대한 보복이라면서 기이한 심리전을 계속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죠. 네네. 자, 미국의 뉴스 전문 케이블 네트워크 CNN 방송 내용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북한과 60마일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미국의 텍사스에서나 있을 법한 대형 군사 기지가 있다는 제목의 특집 기사입니다. 한국 평택에 있는 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를 찾아 그곳의 이모저모를 보여주는 장편 특집입니다. CNN의 마이클 발레리노 외신 기자는 텔레비전 보도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바쁘게 돌아가는 비행장이 있고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미군 해외 기지가 있다.
북한과의 경계에서 불과 60마일 거리에 있는 캠프 험프리다. 이 기지에는 무려 4만 1,000명이 살고 있어서 어지간한 미국 도시보다 크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분위기도 미국 도시와 똑같다. 여기에는 학교도 4개나 있고 물놀이공원, 농구장, 골프장, 극장도 있다고 보도를 했네요. 네, 패스트푸드인 피자헛, 버거킹, KKK 도넛집도 있다. 이곳 아이들은 한국의 문화도 배운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CNN은 방송과는 별도로 인터넷판 기사에서 훨씬 장문의 기사를 여러 사진과 함께 싣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이곳은 2018년 서울 용산에 있던 유엔군 사령부와 미군 사령부를 옮겨온 것인데 이곳으로 확장 이동한 비용은 108억 달러가 들어갔는데 그중에 90%는 한국이 지원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네. 북한의 최대 공격 대상으로 지목이 되고 있으면 말할 것도 없지만 이 기지는 미한 동맹의 중심축이고 동북아시아에는 전쟁을 억제하는 존재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는 지휘관의 말도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통치령인 괌도 2,000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곳이지만 캠프 험프리는 워낙 미국과 비슷해서 여기 있는 많은 병사들과 그 가족들은 타국에 와 있다는 느낌을 거의 받지 않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미국 언론들이 남북한 모두 인구 문제에 대한 기사를 싣고 있어서 관심을 끄는데요. 남한 측, 한국 측의 인구 변동에 대해서는 여러 신문이 그동안 보도를 해왔는데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북한의 출산 관련 기사를 실었어요. 네. 뉴스위크는 12일자 최근호에서 북한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낙태 시술을 하거나 피임약을 주는 의사를 처벌한다는 내용입니다. 워싱턴에서 방송되는 자유아시아 방송 RFA를 인용한 기사인데요. 네. RFA는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을 인용하고 중국과 접경하고 있는 양강도 백암군 병원의 산부인과 과장이 집에서 낙태 수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5년 징역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수술을 받은 산모는 사망했다고 합니다. 네. 같은 양강도의 운흥군 의사 한 명도 3년형을 받았습니다. 이들 의사들은 하루에 많을 때는 3차례씩이나 비밀리에 낙태 수술을 했는데 한 건당 미화 33달러 정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33달러는 북한 직장인 한 달 월급에 해당하고요. 네. 쌀 4.5kg을 살 수 있는 금액입니다. 보통 산부인과 의사들은 적발을 피하기 위해서 산모의 집에 가서 시술을 하는데 이들 두 의사는 자기들 집에 의료기기를 갖추고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뉴스위크는 인구의 현 수준 유지를 위해서는 여성 한 명당 2.1명이 태어나야 하는데 북한의 출산율은 1.8명으로 떨어졌다고 유엔 인구기금의 추산도 인용 보도했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저널은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한국에서 이제는 애완견을 태우고 다니는 견모차인가요? 개모차 판매가 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내용도 소개해 주시죠. 예, 지난해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애완견용 유모차, 그러니까 개모차라고 부른다고 하죠. 네. 이 개모차 판매가 아기용 유모차 판매 수를 앞섰다고 합니다. 한국의 대형 온라인 기업 G마켓이 발표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런 추세는 올해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을 포함해서 경제가 발전한 여러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애완동물에게 화려한 생일 파티도 해주고 고급 거처도 따로 마련해주고 네. 개인 비행기로 여행까지 시켜주고요. 자식처럼 떠받들고 있다고 이 신문 보도합니다. 네.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추세에 대한 비판도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 본인도 아이가 없고 최소 10마리의 애완견이 있어서 애완견 옹호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했네요. 네, 이 신문은 아이 양육이 지나치게 경쟁적이고 비용이 많이 든다고 말하는 올해 32세 전문직 여성의 말로 오늘의 한국의 추세를 요약해주고 있는데요. 네. 이 여성은 살구라는 이름의 애완견을 갖고 있는데 겨울에는 전기담요로 여름에는 얼음팩으로 채운 견모차에 개를 태우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이가 있다면 그렇게 보살필 수 없을 것 같아서 아이 갖는 것을 주저한다고 털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코리아 인더 뉴스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지금까지 VOA 뉴스투데이 2부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